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관세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청와대 비서관과 외교부 차관으로 1기 트럼프 정부와 직접 상대해본 연세대 최종관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트럼프 2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 2기 올 줄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이야 했죠. 예상은 했지만 정말 현실이 된 것이죠. 1기 때보다 보다 거칠고 보다 또 때로는 뻔뻔하게 규모와 속도가 더욱 커지고 빨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정신 차리고 바짝 긴장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가벼운 얘기부터 해볼게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를 직접 만나 보셨죠? 예, 뭐 악수도 해보고요. 저보다 키가 크더만요. 저도 키가 큰데 예, 이렇게 올라다 보게 되고요. 멜라니아 여사도 키가 크고 장녀인 이방카 여사와 쿠슈너 사위도 다들 키가 커요. 그래서 야, 이 집안은 전 장대 같은 집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말을 좀 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카메라가 꺼지고 문이 닫혀진 상황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차분해지더만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때로는 자상해지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은 부동산 시행업 을 하셨던 분이라 여러 가지 파티를 기획하고 또한 여러 사람을 초대하는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교 행사를 상당히 즐기기도 하면서도 자기를 찾아온 여러 정상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협상 혹은 회담을 해보면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강하게 몰아쳤던 기억,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복했다는 거 생각이 나고요. 지금도 좀 기억이 남는 장면 뭐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방위분담금 가지고 두 분이 정말 옆에 배석했던 저희 참모들이 가슴이 정말 조마조마할 정도로 세게 토론이 붙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게 자동차, 테레비 다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데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방어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방위분담금 올려줘야 되지 않냐라는 식의 메시지가 가니까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그 자동차, 그 텔레비전 다 미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라고 대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다니십시오. 그러다 주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니까 또 두 분이 언제 그랬냐는 등 김정은의 동향, 자신들의 관측,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위분담금 안 올려주고 FTA 개정 안 해주면 나 북한 김정은하고 얘기 안 해 라고 하는 태도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매우 거래적인 건 사실이나 본인이 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하면 협력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져서 거래 기술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근데 어제까지도 막 으르렁거렸던 싸웠던 사람 앞에서 그 다음날 같이 식사를 하고 웃음을 띠고 그리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상대는 잘 활용하면서도 그 이슈를 섞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 이슈는 섞지 않아요. 섞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도 각 부처들마다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무부와 재무부는 무역에 관련해서 자기네 이익이 있을 텐데 방위비 분담금은 아무래도 국방부여서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소위 더 많은 부담을 한국에 지게 한다 하여 관세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슈를 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 한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관세를 활용하여 무역 압박을 많이 할 것 같으니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줘야 되느냐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올려받을 거고요. 또 관세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유리한 무역 구조를 만들려고 하겠죠.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관세 전쟁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바이든 행정부 세계관하고 정말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위 인터내셔널리스트, 국제주의자라고 해서 세계를 마치 체스판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을 강화한다거나 오커스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쿼드를 강화해서 자기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압박했다면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세계를 양자관계로 봐요. 한국 우리에게 돈을 벌어가 안 벌어가. 유럽 우리에게 적자를 해 흑자를 해. 저 국가가 우리 동맹이든 이웃 국가이든 간에 우리에게 적자를 초래한다면 불공정한 국가. 그래서 관세를 때리는 거거든요. 요새 나오는 관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무역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즉 펜타놀하고 불법 이민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라는 회초리를 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보통의 외교, 보통의 정상들이 하는 행동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렇다 보니 관세를 무기화한 상당히 강압적인 정책인 건 사실이죠. 그게 트럼프의 고유의 스타일. 트럼프는 강한 자에게는 잘하고 약한 자에게는 더 강하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콜롬비아의 불법 이민자들을 수갑파 족쇄를 채워서 군용기에 넣는데 이거 보낸 거 아니에요? 콜롬비아 대통령이 처음에는 거보다 결국은 관세 25% 때린다니까 수용을 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다가 관세를 25%, 10%를 때렸는데 캐나다와 멕시코가 세게 나갔단 말이에요. 너희도 똑같이 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멕시코 대통령, 캐나다 총리가 협상을 해서 결국은 유예시키는 거였거든요. 트럼프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평가이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어떻게요? 멕시코 세바놈 대통령과 트루도 캐나다 총리의 발언과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강했어요. 심지어 트루도 총리의 연설을 보니까 매우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미국민들에게 호소하더라고요. 캐나다와 미국은 정확히 세어보니까 129개의 전투 현장에서 같이 피를 흘렸다. 터키에서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중에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한반도의 이름 모를 산맥에서도 우리는 총을 같이 쏘고 피를 나눈 형제다. 최근에 LA에 산불이 났었을 때도 우리는 물을 보내주고 소방 헬기와 비행기를 보내줬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보복 조치로, 상응 조치로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모든 물건을 수입하거든요. 생활재부터 필수제품 거기다 25%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캐나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is is Team Canada opting for Canadian rye over Kentucky bourbon. It might mean changing your summer vacation plans to stay here in Canada.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바남 대통령이 정말 보통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과학자이고 멕시코 시장까지 했던 분인데, 멕시코의 가장 핫한 정치 현안이 뭐였냐면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예요.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가 상당히 호화여서 국가의 세금 낭비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당선되시자마자 바로 그 비행기를 처분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 대통령은 전용기가 없어요. 일반 항공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에이펙 타고. 그때 멕시코 항공 타고 맨 뒷좌석에 이코노미석 타고 갔어요. 그 정도로 절기가 있는 분이신데 그분도 역시 이번에 강하게 한 거거든요. 우리 플랜 B가 있다. 너희가 한번 쳤냐? 기존의 멕시코답지 않은 정책이었거든요. 물론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이 트럼프와 통화했었을 때는 국경에 보호 혹은 여러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서도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협상을 했었다는 이유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멕시코, 캐나다와 트럼프 사이의 갈등은 트럼프가 승리한 게 아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명합지가 어디냐면 미시간, 그 옆에 있는 위스콘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그리고 플로리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이런 데였는데,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곳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엄청난 경제적 의존도가 있어요. 캐나다는 아메리카 대륙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할 정도로 원유하고 가스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해요. 그리고 그것을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해요. 또 재나 기차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해서 하고요. 전기가 워낙 남아서 미시간이나 뉴욕 북부 이런 데도 공급을 해줍니다. 특히 이번에 온타리오 주지사가 크게 열이 받아가지고 전기도 끊겠다고까지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북동부 러스트벨트 자동차 공업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 등등에. 이때 미국의 자동차는 국내 생산일지라도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로지만 38%에서 많을 때 46%의 부품이 어디서 오냐면 멕시코에서 와요. 이걸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미국 철강 노조 한 85만 명 회원들인데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는 불공정 무역의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었지 왜 우리 친구들을 징벌하느냐라는 반대 성명을 냈어요. 철강 노조, 자동차 노조, 소비자 노조가 같은 맥락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해서 미국 여론도 들끓었고, 결론적으로는 국경 강화라고 하는 트럼프의 목표는 이루었지만 실제로 멕시코나 캐나다는 버틴 거죠. 이러한 정책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놀라울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게, 일본에게 EU에다 관세를 때린다 하면 매맞은 자들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이번에 캐나다, 멕시코의 정책, 소위 반응을 보면서 참 고마워요.
그 각국의 정상들이 TV에 나와서 강렬한 메시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때려? 너희들도 우리한테 물건 사가면서 너희들도 우리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메시지가 핵심이었는데 버텨준 거라고 저는 보고요. EU를 때리면 EU가 가만히 있겠어요? EU에서도 너희 우리 한번 때려봐봐 라고 좀 준비하고 있는 자세예요. 근데 만약에 캐나다, 멕시코가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좀 봐줘라고 했으면 트럼프는 이거 야 이게 먹히는구나 하고 여기저기 다 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어떠한 조치가 올지 모르지만 또 공교롭게 이들이 다 우리하고 FTA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버텨줘서 고맙다. 그럼 우리한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오면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을 방위분담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미 대표가 실무적으로 합의한 안이 있었어요. 13%가 14% 인상안이요. 우리 대통령도 승인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뻥 차버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협상 중단을 선언해 버리셨거든요. 그때 일본하고 독일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에 일본 방위분담금 협상, 그 다음에 독일이었거든요. 편안한 말로 우리가 첫바타였는데 버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늦게 간 거고 독일도 늦게 간 거고 심지어 독일은 독일에 있는 병력을 빼서 딴 데다 빼는 조치까지 했는데 메르켈 총리가 버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정부가 버텨준 거예요. 한미 간의 동맹은 동맹이고 원칙은 지키는 것인데 불공정한 압력은 버텨준 거거든요. 결국에는 관세라는 게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갈 것이고 물가가 뭐 오를 수밖에 없고 미국 국내적으로도 뭐 반대 여론들이 좀 많을 텐데 트럼프 2기 구성원들이 어떻길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부에서는 본인이 아무래도 워싱턴 소위 주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의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워싱턴 주류를 좀 많이 내각에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백악관에 참모로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Axis of Adults라고 하는 어른의 축이 있었는데 당시 켈리 비서실장,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말렸던 케이스예요. 근데 본인도 알았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야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구현하려면 자기 말 잘 듣는 충성파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4년 동안 충성파를 솎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마이클 폼페오, 헤일리 대사, 이 사람들은 절대 내가 안 쓸 것이다. 지금 백악관의 인선을 보면 정통 마가, 미국 우선주의의 신봉자들이죠. 백악관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스는 미국의 첫 번째 여성 비서실장인데 이분은 냉철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대요. 상당히 차갑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인상 깊은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인가요? 그 옆에 서서 그냥 한마디 해라고 했는데 절대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아이스 레이디래요. 너무 냉철한 이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집안과도 교분이 많고 근데 이분이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제안했었을 때 오히려 역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비서실장으로 쓰려면 당신이 오발 오피스에서 만나는 사람들 일정들은 내가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문고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랑 가깝냐면 트럼프 주니어하고 가까워요. 트럼프 주니어는 1기 때는 이방카 장녀처럼 백악관 내에서 동정리하고 인선 정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스위스 나이프라고 불리는 스티브 밀러. 트럼프의 스위스 군용칼. 그러니까 스위스 나이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어서 뭐 톱이 나오고 드라이버가 나오고 칼이 나오고 정책이면 정책, 메시지면 메시지, 의회와의 관계가 정말 만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1기 때는 선임 고문을 하다가 지난 4년 야인으로 있으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듬고 그것을 트럼프와 교감하면서 말하라고 해서 쭉 다듬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유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민 정책과 국경에 관련된 여러 강성 정책들을 트럼프에게 많이 피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펼쳐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경 문제. 사실 따지고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중국과 뭐 러시아와 EU와 이런 국가들을 관세를 활용해서 심지어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때 많이 압박을 놓는다라고 했는데 모두 다 놀라게 자기 이웃 국가인 캐나다가 멕시코를 먼저 때리는 꼴이 된 거잖아요. 이게 다 이제 스티브 밀러의 아이디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기획한 것을 좀 트럼프의 얼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 사람은 국가안보보좌관이에요. 마이크 왈츠. 마이크 왈츠라는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플로리다를 대표하는 매우 명망 있는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그리고 육군 특수부대 출신이고 소위 그린베레 출신이라 필드 경험이 있는 분이죠.
군사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잊혀진 사람입니다. 딕 체니 부통령의 보좌관이었어요. 또 딕 체니는 누구예요? 니오콘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테러 고문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방 정책이라고 보면 자기 동맹국으로 하여금 방위 분담금을 더 올려받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다 아이디어가 마이클 왈츠 등등 마가형 군사 전문가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국방도 마가군요? 그렇죠. 마이클 왈츠의 주요 언어와 생각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먼저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 전쟁이 옳지 못한 전쟁이든 옳은 전쟁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한테 안 좋다라는 방식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겪어본 발언 혹은 관찰한 발언은 백악관 내부의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트럼프와 서사가 있거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라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통령님 이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사인하십시오, 이게 행정면에서 갔다 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우리는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물론 트럼프가 제일 중요한데 그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충성파들로 인선이 됐고, 그들은 이미 이 집권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온 대로 집권과 동시에 엄청난 속도전을 통해서 경제, 국방 쪽으로 정책들을 쭉 펼쳐가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처에 장관들을 또 막아 신봉자들을 보내는 거죠. 어디가 그렇습니까? 가장 센 곳이요, 이민세관 단속국장이라고 하는 소위 아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민하고 세관을 단속하는 부처예요. 거기에 톰 호먼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소위 국경 짜르라고 불릴 정도예요. 아니, 바이든 행정부 기간 중에 멕시코 국경에서 한 달에 약 7만 5천 명의 불법 이민자가 왔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국경을 장벽화해야 된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과 독세를 채우고 수갑을 채우는 이 정책은 톰 호먼이 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 가족도 다 싸그리 체포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할 정도예요. 자녀까지? 예. 엄마?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무역 대표부, 실질적으로 이제 무역 이슈가 발생되면 이를테면 우리 산자부가 거기랑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제이미슨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표인데, 이 사람은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때 트럼프 일기 때 라이트하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무역 대표였는데 이 사람의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에요. 라이트하이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성인데 관세를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하시잖아요. 그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야 라고 얘기하는, 나는 너무 사랑해. 나는 너무 사랑해. 이게 다 이런 사람들한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재무장관, 그다음에 상무장관에는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관세주의자입니다. 근데 사실 상무장관이 관세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관세를 어떻게든 낮춰서 값싼 물건을 미국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책임을 상무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좀 틀려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난 4년 동안 적극 지지했었고요.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관세로 때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상무장관. 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캐나다에게 관세를 때리면 그 늘어난 25%의 관세는 캐나다 사람들이 내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내는 겁니다. 결국 미국 사람들한테 이게 부여되는 것이니, 이게 경제적 상식, 그다음에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결국 미국을 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수입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두고 보시죠. 얼만큼 이게 가능할지. 단 지금 출범한 지 20일 혹은 한 달 남짓된 정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기 때와는 다르게 보다 더 적나라하고 속도감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듣고 보기엔 너무 불편할 정도로 뻔뻔하다는 거예요. 능력뿐만 아니라 일단 충성. 로열티. 아하. 그 다음에 막아야 하냐, 막아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해서 지난 4년 동안 스터디했다고 봐요. 저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듣고 보고 했었기 때문에 요번에 재등장한 트럼프는 버전업이 된 것이지 그냥 단순히 그냥 수평적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더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날 알려지기로는 재무부, 상무부, 그다음에 USTR, 미국 무역대표부한테 대통령 지침을 줬대요. 4월 1일 날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한미 간의 무역 구조, 그다음에 한미 간에 무슨 불공정한 것이 있는지, 미국에 대한 적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했으니 아마 지금은 한 달 반,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지만 우리 지금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긴 해도 버티고 좀 보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좀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위 직접 투자라고 하는데 FDI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 202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많이 직접 투자하는 나라래요. 산업 공동화가 우려될 정도로 거기다 우리 기업들이 조지아,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미시간 등등에다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 강조해야죠. 핵심은 뭐냐면 한미가 지금 공동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견인시키고 당선시켰던 그 핵심 주에 지역의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워싱턴하고도 직접 얘기를 해야겠죠. 뭐 USTR, 백악관 등등과 교신을 해야 되겠지만 우회의 통로도 만들어 놔야 돼요. 아틀란타 시장하고도 만나고, 조지아 주지사하고 만나고, 텍사스 주지사, 소위 공화당이 강한 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주에 만나서 야, 이거 트럼프가 우리 때리면 우리 다 망하는 길이다라는 식의 강한 메시지, 즉 전방위 외교를 해야 되고요. 근데 거래주의적으로 이거 우리가 조금 잘해주면 미국이 우리를 봐주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원칙론을 견제해요. 원칙론. 우리가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국가들도 한국은 저렇게 넘어졌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라고 하는 식의 안 좋은 게 연쇄 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협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우호국, 즉 우리 다 FTA 맺고 있는 국가들인데 일종의 대표 선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팀 코리아로 우리가 원칙을 그걸 지키면서 버텨야 되는데 감독이 없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광범위한 외교를 하라고 하는 것은 대행정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좀 감독이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는 식의 반응은 오히려 저쪽에서 그럼 잘 됐다, 더 때리자라고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그래서 원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미 동맹은 동맹이다. 한미 간의 경제 교역은 서로 간의 동반 성장을 일으킨다. 좀 따질 건 따지자.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FTA를 재조정, 재협상한 거 아닙니까? 재조정된 FTA가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 그거 니들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조정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 일기가 한 건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두 번째는 계산할 건 확실히 계산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미국의 주요 지역 단위에 경제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 정산하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한미가 공동으로 뭘 할 게 있다면 그때 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어떡해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아니면 미국한테 이거 좀 더 해줄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감독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늦지 않게 빨리 원칙을 세우고 원칙에 맞게 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전방위 다층적으로 지금부터 대응해 나가야 된다. 전방위 다층적 좋네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뜻을 시사했습니다.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Kim Jong-un. I think it's a very big asset for everybody that I do get along with him. 6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멈췄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북미 대화를 조율했던 최종건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하노이에서 멈췄던 북미 관계 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재개되었으면 좋겠다. 재개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17년, 18년도 그리고 19년까지 이어졌던 그 국면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7년 11월 29일 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1월 1일 날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해빙기가 오고 남북관계 선순환이 북미관계 선순환으로 토스가 된 거예요.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삼각의 축을 이루어서 3인 2각으로 간 거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번에는 트럼프가 아무리 플러팅한 메시지를 띄워도 전략적 결단, 그래 한번 만나볼까? 라는 결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무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남측에게도 미측에게도 대화를 하지 않거나 혹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우리를 비판했거든요. 지난번에 김정은은 모든 걸 걸고 하노이에 간 거예요.
2018년 9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이 이런 사전 조치를 취하면 자기는 영변을 내놓겠습니다. 나를 못 민다고 하니 풍계리 그리고 동창리 즉 미사일 시험장하고 핵실험장을 내가 선제적으로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거는 합의사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남북 간의 합의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선제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하노이에서 뻥 차버린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인민들한테 또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적 이국가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 이면에는 뭐냐면 남북관계는 이제 없다는 뜻이에요.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는 남북관계의 선순환으로 북미관계를 견인을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혹은 촉진하는 북미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김정은을 평양에서 끄집어내서 도보다리가 됐든 능라도 경기장이 됐든 평화 메시지와 이런저런 북미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 구도가 2018년도의 상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많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였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와 함께 물밑이 됐던 비밀 회담이 됐든 간에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 이제 우리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할까? 안 해. 내가 어차피 너랑 해봤자 합의할 게 뭐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북한에게 요번에 정상회담을 할 때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 안 할게.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합의 보지 못했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그 딜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제재 네가 5가지 정도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줄게. 실질적이고 명확한 인센티브를 선 제공해야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진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당시에 내놨던 자기의 협상안 영변 플러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싼 값에 내놓은 거예요. 바겐세일 한 거 아닙니까? 제재 5개만 풀어줘. 영변 줄게. 제재 5개가 뭐냐면 우리 돈 주고 기름 좀 더 사게 해줘. 우리 지금 수산물이 많이 남아돌아. 팔게 해줘. 우리 해외 노동자들이 많아. 해외 노동자에 벌목공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좀 일하게 이런 것들이에요. 총 액수로 따져도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뻥 걷어차버렸다는 게 너무 아쉽죠. 이제는 더 비싸게 줘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 가지고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2018년도의 김정은과 2025년도의 김정은은 달라요. 2018년도의 김정은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3번이나 협상을 해봤고요. 시진핑과 거의 9번 10차례를 만났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3번을 만났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그전에 폼페이오 CIA 국장,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 대표, 그리고 여러 나타나지 않은 미국 협상 전문가를 직접 자기가 만났어요. 즉 내가 미국을 제일 잘 알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컴백했어.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외무성이, 이를테면 최선희 외무상이 위원장님 이번에 협상하시지요?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조선노동당의 국제부 부장이 위원장님 이번에 미국이 제대로 한답니다. 어떻게 협상하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요 그야말로 탑다운의 나라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한번 알아봐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전략적 결단을 내렸어요. 2018년도에는 트럼프에게 배팅을 했다면 지금 푸틴한테 올인하고 있잖아요. 푸틴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이득, 과학적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전략적으로 국제정치에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3국이 누가 거기다 참전을 했어요? 북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일면에 다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국제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약간 18년도와 25년도가 다른 이유는 그때는 김정은은 두 사람만 상대했으면 됐다. 문재인과 트럼프. 그때는 푸틴이 없었다. 오히려 푸틴은 우리를 더 지지했었다. 근데 지금은 푸틴과 김정은이 손을 잡고 한미일의 대칭당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이종료를 세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종료를 줄 때서 선지급을 원하겠죠. 즉 저는 김정은 위원장 혹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이다라고 저는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다.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게 스몰 딜을 생각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언론들도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하는데 저는 스몰 빅 제가 방금 용어를 썼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요. 저 그 발언도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스몰인데 북한한테는 빅이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약서금밖에 줄 게 없답니다. 북한은요 자기네 부동산하고 동산을 뽀개거나 미국한테 줘야 돼요. 영변이라는 부동산 시설. 한번 뽀개면 비가역적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물질 혹은 핵무기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물을.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야 네가 이거 하면 연합훈련 안 할게. 네가 이거 해주면 우리 적대적 행위 안 할게. 제재 풀어줄게. 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북미 수교해줄게. 근데 이게 가역적인 거란 말이에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죠. 근데 어떻게 통째로 내놔요? 물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정말 그 나라를 정복하지 않은 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역사적으로 냉전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핵화를 스스로 하겠다고 했던 나라들도 한 번도 통째로 내는 적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IAEA에 들어와서 왜냐하면요 그게 자기 국가 자산이고 근데 어떻게 북한한테 다 내놓으라고 해요? 북한이 왜 바보라고 생각하죠? 아무도 다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동산을 뽀개거나 내놔야 되는 측의 스몰과 빅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몰과 빅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저게 스몰이지 뭐 저거 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봐라고 하는 멘탈은 첫 번째는 정말 협상의 다이나믹을 모르거나 두 번째는 협상하지 말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근본적으로 북한하고는 대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조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스몰이든 빅이든 딜을 시작하는 것, 딜의 문을 여는 것 그게 중요하다. 19년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영변 땅땅땅 했었다면 지금 2025년 6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트럼프가 돌아왔었는데 그럼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은닉해 놓은 거. 북한이 어디다 숨겨놓은 미사일, 서랍에다 넣어놓을 수 있었던 도면 같은 것도 이제 끄집어내지. 남북관계는 지금 오물풍선 걱정할 시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위성사진을 보니 영변에 298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영변 원자력 단지에만 뭐 생활시설 다 포함해서요. 그거 불능화시키는데 얼마나 될까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도 있고 삼중수소도 있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있고 각종 핵시설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 안전하게 뽀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그것을 중국 사람이 와서 러시아 사람에서 절대 못 뽀개요. 미국만이 와서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정치적 신뢰가 쌓이니까. 그러면 몇 명의 미국 사람들이 가야 돼요? 외교관이 몇 명이 가야 되고 에너지부에 그다음에 재무부에 제재 담당하는 사람들도 와야 되고 인지니어들도 가야 되고 식당도 한밭집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추산하기에는 500에서 1000명의 미국 사람들이 가야 돼요. 북한 평안도 영변에. 그러면 사실 그게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대사관 역할도 해야 되고 워싱턴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 케이블 깔아야 되고 그렇겠네요. 밥차 올라가야 되고 연료 올라가야 되고 그럼 사실상 제재 해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영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행이 되었다면 지금 영변은 뽀개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북미 간의 관계는 안정화 구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북 관계도 당연히 안정화되었을 거 아니에요. 땅을 칠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서 니오콘 유두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핵시설 다 내놔 리스트에서.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입장에서 그럼 폭격 리스트를 달래는 건데 우리가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단계적이고 동시에 이행합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재 네가 다 해결해 못 해주는 거 아니까 3개에서 5개만 해줘. 상징적으로 그렇게 켜켜이 쌓아가야 되니까 신뢰를. 그러니까 그 전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공학의 문제, 정치의 문제이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의 문제이기도 해요. 워낙 북한을 불신하는 사람들, 또 북한도 미국을 또 불신하고요. 사람들은 협상만 생각을 하는데 이행이 더 어렵다. 근데 우리 개념적으로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 1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칭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퀀텀 점프하듯이 한 번에 콱 올 수가 없어요. 영변을 하나 불능화시키는데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기지들이 있으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미국과 북한은 지도자 간 그리고 국가 간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것이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아니면 상징적 합의든 이를테면 종전선언과 같이 차곡차곡 켜켜이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임기가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4년밖에 시간이 없지. 내후년에 중간선거가 있지. 지금 이민, 관세, 무역 세게 밀고 있는데 암만 내가 플러팅한 메시지를 보내도 정은이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가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먼저 접근을 할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결국은 끝낸다, 안 끝낸다라는 선택의 문제이므로 이걸 끝낼까? 그리고 이걸 끝내면 내가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2년 내에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외교안보 분야의 문제를 먼저 태클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광이 안 나요. 들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니컬한 사람들, 이번에 어떤 소위 거짓말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김정은한테 농락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2018년도에 기억하시지 않아요?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상하지도 말고 합의도 보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스몰 딜이 됐든 아니면 마이크로한 딜이 됐든 간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혹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의를 만들면 지킬 수 있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안정 상황을 만들고 북미 간에는 그것이 영변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걸 불능화시키면 그 과정을 이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끝이 어디냐는 정책으로 합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협상만 생각하는데 이행은 생각 안 하거든요. 이행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요번에. 근데 말씀 들어보면 참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황을 타개하고 돌파를 하고자 한다면 그 실마리를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접경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들은 다행히 지금 소강 상태이나 남북 양측 간의 확성기를 틀어놓고 비방하잖아요. 그리고 대북 전단 풀이잖아요. 저쪽에서 소위 오물 풍선 보내잖아요. 이것은 우발적 군사 충돌의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워싱턴에 있는 한국 담당 국장이나 그런 상황이라면 남북 간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군사적인 충돌이 없는 게 가장 선호한 거잖아요. 지금 나는 우리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도 해결하고 싶어하고 중동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하는데 한반도에서 소요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북한에다 군사회담 정도는 제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효화되고 있는 남북 군사 합의를 재복원하는 일은 해야 돼요. 그건 북한에게도 이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소위 군비 통제에 관한 것이죠. 북한아 너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아 우리 싸우지 말자, 충돌하지 말자라고 하는 장치였던 남북 군사 합의를 복원해서 소위 접경 지역의 안정성을 높여야만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인민군, 소위 군부거든요. 군부하고 대화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스티브 비건 그리고 미국 국부왕 NSC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 했었을 때 상당히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합의 하나 못 이루고 있는데 북군부랑 만나서 직접 협상을 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비 통제의 합의를 이뤄낸 거거든요. 핵무기를 관리했던 북한의 군부가 한국과 협상을 한 거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협상했어?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가 이게 이렇게 다 한미 간의 정보 공유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춤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의 분담 요소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워싱턴과 이런저런 인터액션을 해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의 전략적 가치는요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을 때 북경과 모스크바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져요. 무슨 뜻이냐면 워싱턴에서 야 한국아 너 이번에 북경하고 무슨 얘기했어? 우리 알려줘. 북한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야 우리의 소위 소통,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야 미국이 우리도 필요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외교부 또 안보실 사람 워싱턴에 있는 카운터파트들이 만나봤자 자기네하고 맨날 생각이 똑같아. 그럼 못 들어들어요. 북경하고도 대화 못하는 서울, 모스크바하고는 완전히 절교 상태인 서울과 무슨 새로 이야기를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동맹 친구들끼리 정보 교환하고 관점을 소통하고 북한이 왜 저런지에 대해서 해석을 공유하는 것이 정보 공유인데 맨날 자기네들이랑 똑같은 얘기하니까 우리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북한하고 소통해야 그 알맹이를 가지고 장사를 하죠. 일본은 북경과 모스크바하고도 삿바 싸움도 하고 소통도 하고 회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국, 일본의 외교에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스라엘 총리는 당연히 만나지만 이시바 총리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외교의 성과 전략적 가치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고 그것은 이어달리기를 통하는 건데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두 번째는 좀 전략적으로 말씀드려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혹은 종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 지지해야 돼요. 지지해야 된다. 왜죠? 이거는 사실 한반도 문제하고 엮여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식으로든 끝나면요. 지금 북한이 누리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소요가 없어지니까. 그럼 북한이 다시 이제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틴과의 전략적 관계가 느슨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전 세계에서 뚱하게 있었던 나의 대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정책을 한국이 지원을 했네 라는 좋은 영감을 가질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겐 전략적으로 북한의 대러 밀착을 낮출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한 쿠션 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모양새를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돈 드는 정책 아니고요. 우리의 무슨 인력과 물자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지지한다. 그러면 이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좀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소위 코페르니쿠스적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일했고 북한 문제, 외교 문제 했었으나 저희들 했던 경험은 하나의 역사의 한 챕터이고, 그리고 그것은 참고할 만하지만 그것대로 되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5년 동안 어떻게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될지 생각해야겠죠. 근데요, 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 없이 혹은 그들과의 소통 협력 없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미국도 상당히 중요하죠. 당연하죠. 근데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북한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밉든 곱든 중국 아닙니까? 북한의 무역을 보면 96%에서 98%가 중국하고 하는 건데, 북중 교역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절대적인 거고요.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또 러시아는 지금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뒷배처럼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중간은 늘 전략적으로 소통했던 전통이 있어요. 그것이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였든 간에. 그거 다시 되살려야겠죠. 한중관계, 한러관계의 우리의 전통적 전략적 기획은 뭐냐면, 북경과 모스크바가 평양에 너무 가깝게 가지 않게 하고 우리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남북 대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랬고요. 그렇게 되면 북경과 모스크바와 전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서울이 되면, 그럼 북한 애들도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워싱턴도 우리가 더 전략적 소통이 켜게 두터워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외교적 공간, 남북한의 공간이 더 열릴 수 있겠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